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PM하고 LMPM, HRM, 그리고 SHRM, EHRM, HR 어널리티스, ERM이라는 것은 여기 HR 어널리티스라고 또 표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시면 노무관리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도 있고, 그다음 인사관리라고 번역을 하고, 인적자원관리, 그다음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EHRM, ERM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LM이라는 것은 쭉 제가 이렇게 선을 여기까지 그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공장 자동화다 라고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이 LM이라는 건 레이버 매니지먼트. 레이버라는 말은 노동력, 이런 노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활용되는 팩터가 레이버다 그런 뜻이에요. 레이버. 그리고 보면 이제 그 PA는 우리가 이 인사행정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Personnel Administration이에요. 오늘날 경영대학도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행정학이 경영학보다 먼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때는 행정학과의 인사행정론을 수업을 공부를 하러 다녔었어요.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기업 부분에, 경영 부분에 인사관리론이 뒤쳐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행정학, 인사행정을 배우고, 그걸 갖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기업인데 점점 더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공공 부분, 행정 부분을 넘어선 지가 20년째 되죠. 그거는 지금 이제 인사 관리,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이 기업 부분의 그런 방식과 그런 관리 기법들을 행정학, 행정 부분이 많이들 또 이제 배우러 옵니다. 이제 뒤집어졌어요. 자, 근데 퍼스널 매니지먼트 이때 인사행정이나 인사관리나 내용이 거의 유사했어요. 동일합니다. 쭉 이거죠. 자, 그 다음에 HRM, SHRM, EHRM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무슨 이 표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레이버 매니지먼트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퍼스널 매니지먼트도 계속되고 있어요. HRM도 계속되고 있고 SHRM도 계속되고 있고 EHRM도 최근에 자, 오늘날의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는 이것들의 총체입니다. 총체. 자, 그러면 과거의 방식이 주로 통제 방식을 썼다. 위계 원리에 의한 상명하복이고 그 수직적인 그런 관계 방식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과거는 주로 그것을 의존했다. 왜 그랬느냐? 윤리적으로 자본가가 악해서 그거는 윤리적인 접근법이고 저 당시에 일하는 방식은 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기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통제 위계 원리가 과거에는 주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몰입과 시장 원리,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선택, 이런 것으로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다. 추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 기법들을 우리가 EHRM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이걸 보고 얘기를 해드리죠.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 HR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자, 보면 관리 지향성이 과거에는 물화된 인간으로부터 생각하고 창조하는 그런 인간으로 회복됐다. 자, 인간 소외를 회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물한 개구리부터 세상을 동시에 살펴보는 그런 방향으로 우물한 개구리였었어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뿐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소통하고 경영을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게 경영관리 방식과 인사조직관리 방식의 변화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적됩니다. 그렇다고 전에 이것들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누가 대체하게끔 해주느냐? 기계화시켰다는 거죠. 기계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했다, 인사조직을 공부했다 그러면 이 프레드릭 테일러를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됩니다. 드로커 박사님도 알아야겠지만 프레드 테일러는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 관료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과학적 관료론은 자, 이 당시 이게 프레드 테일러가 갖고 있는 의미는 경영, 관리의 시작이다. 경영학의 시작이다. 그래서 경영학의 대부다 그러면 프레드 테일러. 프레드 테일러를 뭐라 하냐면 테일러리즘이라고 해요. 테일러리즘. 이즘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즘이라고 하지 않죠. 이유는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혁혁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바꿨지만 프레드 테일러의 테일러리즘만큼 그 정도의 임팩트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당히 엄청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프레드 테일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 등교할 때 몇 발자국을 걸어서 학교에 가느냐라는 것을 계산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걷는 발자국 수가 적은 길을 따라서 등굣길을 생각하는 아주 선천적인 그런 자질을 갖고 있던 분이죠. 자, 그런데 이 프레드 테일러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분이 이제 1900년대 전후에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공장장 생활을 하시면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들을 관찰을 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당시에도 이랬죠. 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분류가 있죠. 자, 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스킬, 기량이 높은 숙련 노동자. 그 다음에 바로 입사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잘 못한 사람은 미숙련 노동자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보면 숙련 노동자하고 미숙련 노동자 분포 항상 자연 상태는 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적게끔 돼 있어요. 미숙련 노동자들은 적죠. 어떤 친구는 이제 숙련 노동자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어깨 너무 배우거나 따라가기도 하고 도제적인 그런 방식에 의해서 성장하고 키워 숙련 노동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가 있었어요. 근데 숙련 노동자는 성과, 일을 갖다 이 업무량 성과가 많기 때문에 좋으니까 수입이 더 많죠. 반면에 미숙련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일을 잘해가지고 월급을 더 많이 건당 수입이 많으니까 수입을 갖다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다수의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또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시간 노동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환경도 안 좋았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 노사분규가 아주 심했습니다. 아주 심했어요. 태업과 파업과 이런 것들이 아주 심했어요. 그 결과가 마르크시즘을 갖다 이제 실현시킨 소비에트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죠. 자, 근데 이 테일러라는 분이 뭘 했냐면 이 작업자를 이렇게 보면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못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잘할까? 여러분들 직장생활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잘하고 저런 일을 잘 못하나? 그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 A라는 작업자, 숙련 노동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보니까 야, 이게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 일 못하는 사람, 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어떤 가치 규범적인 윤리적 판단하고 마는데 이 테일러 이 양반은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일하는 방식과 동작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작업자를 놓고 인간을 보질 않고 자, 인간 자체의 어떤 그런 것을 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작업 동작에 초점을 둔 거예요. 작업 동작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 연구를 해요. 동일한 직무를 일을 하는데 그 동작을 수행하는 동작의 개수, 동작의 모션의 양태라든가 모션에 들어가는 시간에 소요되는 정도가 각기 다른 거예요. 모든 노동자들이, 작업자들이.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보면 동작이 매우 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작업 배치나 이것도 다 공구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매우 효율적인 시간 투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더라. 일을 하고 있더라. 그걸 뭐라 하냐면 동작 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작마다 그 소요되는 시간을 체크를 했는데 그 시간이 시간 연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직무를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수행되는 동작들과 그 동작들에 소요되는 시간을 체크하니까 많은 노동자들을 갖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어떤 일이고 그것도 분포를 이루겠죠. 그래서 야 이게 아웃라이어였고 가장 잘하는 효율적인 게 있고 베스트 원이 있고 또 디월스트가 있더라. 중간에 여러 가지 포션을 하겠죠. 그걸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할 수 있는 스탠다드, 표준적인 동작이 있고 표준적인 동작에 따른 표준 소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걸 표준 동작, 표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업무를 매우 그냥 엄청나게 잘하는 동작을 갖다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쓸데없는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켜서 표준 동작을 표준 시간 안에 해내면 표준 작업량이 산출되죠. 그런 것을 분석적으로 접근했다고 해서 과학적 관리론이다. 그게 어떠냐면 뭘 만드느냐? 트레이닝 센터, 인사관리로 얘기하면 이런 연수원 같은 겁니다. 교육훈련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훈련센터에 들어서 공장에 들어가기 작업하기 전에 트레이닝 센터, 우리가 훈련소 같은 거예요. 훈련소에서 총을 다루는 동작을 또는 그런 것을 교육받듯이 제식훈련하듯이 작업장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모션을 어떤 시간 안에 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인간들은 학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닝 이펙트를 갖게 되죠. 그 표준 동작을 표준 시간에 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을 받아서 작업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장 라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계적인 그런 방식을 쓴 거죠. 표준 동작을 표준 시간에 하니까 표준 작업량이 나오면 그리고 그 이상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 밑으로 가지 않게끔. 자, 그러니까 전에는 미숙능력자들이 다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소를 통해서 훈련 방식을 통해 가지고 표준 동작과 표준 시간을 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되면은 표준 작업량은 전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게끔 되니까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 생산량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픽스드 코스트는 고정되어 있으니 생산비의 단가가 떨어지게. 그걸 볼륨이라고 합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당시는 오늘로 다른 게 뭐냐면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에요. 시장에 물품과 재화가 부족해. 그래서 그냥 출시하는 족족 그냥 팔려나가는 그걸 세이즈 로우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냥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에요. 근데 가장 관건은 뭐냐면 자, 얼마나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제품의 품질보다도 가격 문제죠. 가격을 싸게 낮추면 팔리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유사한 시기에 역시 앙리 피에르라는 사람이 14가지의 관리 법칙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정리합니다. 명령 일원화의 원칙, 직무 세분화의 원칙. 그래서 직무를 짜게 해가지고 분업을 갖다 시키고 그것을 상명하복이 됐든 위기중에서 컨트롤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이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게 앙리 피에르의 골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누가 나타났냐면 포드가 나타나죠. 자동차가 2,000불, 3,000불 하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당시에. 그런데 포드가 쇠고기 소를 잡아가지고 걸어가지고 빙빙빙 돌리는 그 컨베이어 벨트를 보고 야, 이거를 자동차 생산하는데 라인에 활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최초로 창조한 게 아니라 발명한 게 아니라 다른 데 하고 있던 것을 접목을 시킨 거죠. 생산 라인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포워드즘이라고 일명 불리우는. 야, 그래서 작업 방식을 이번 어떻게 해요? 표준 동작과 표준 시간에 하는 일들을 자, 컨베이어 벨트라는 곳에 자동차가 실려가서 움직이면서 작업 속도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작업을
바퀴를 내는 거 전에는 뭐 이 사람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움직여서 살았지만 이걸 갖다가 동시에 컨커런트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에 자동차 한 값이 막 3,000불, 2,000불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부유층만이 소비할 수 있는 사치품이 자동차였어요. 근데 T모델이라는 것을 포드가 이제 포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출시하면서 대당 250달러대까지 내립니다. 자동차 가격을 3,000불 하던 거를 250달러. 그건 2,000불 하던 걸 250달러. 10분의 1을 내려요. 10분의 1을. 자, 대중화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서 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자, 자동차를 씀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소비자들이. 그렇죠? 자, 생산 라인이 들어가면서 이 일은 표준 동력 표준 시간에 하는데 이게 지나가면 이 저기 불량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노동 강도는 세졌어요. 힘들어지죠. 그런데 포드는 거기에서 야, 생산량이 더 많으니까 물건이 더 빠르니까 자, 그냥 획기적인 그런 발표를 합니다. 시간당 5달러 당시 시간당 5달러의 임금을 다른 데 비해서 몇 배를 줍니다. 그래서 이 포드 공장의 노동자들은 포드를 갖다 신처럼 생각했죠. 그냥 직원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모 전자회사, S전자회사. 자, 초봉이 얼마로 돼 있냐면 이 성과급까지 해가지고 많을 때 6,500, 7,000 신입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요. 포드에도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몰립니다. 임금을 많이 주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가는 거죠. 그게 포드입니다. 자, 이때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제가 손이라고 했어요. 손이라고 했어요. 핵심 포인트는 동작입니다. 손동작, 몸동작을 통해서 모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모션을. 노동자가 작업자가 일을 하는데 모션을 표준 시간 안에 표준 동작을 해내느냐.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라인이 진행되면서 그 작업을 제때 제시간에 해주느냐. 자, 중요한 게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결근을 했다. 지각을 했다. 그러면 생산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량품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창시절 때 지각하거나 결석하거나 그러면 혼나죠. 학교에서. 그 훈련을 모든 학교에서 시킵니다. 농업사회에서는 그럴 필요 없었거든요. 부지런한 사람 불이 나가고 그럴 필요 없고 때에 맞춰 나갈 필요 없었어요. 딱 어떤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시간 라인에서 할 필요가 없었던 시절에서 인더스트리얼에서 근대화라는 것은 그런 근면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시분춘을 갖춰가지고 제때 제 시간에 생산 라인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차를 그렇게 값싼 자동차를 시장에 공급할 수가 소비자들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근과 표준 동작과 표준 시간을 제때 못하면 불량품이 생기니까 자, 그걸 제 시간에 제 동작을 하게끔 결근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조퇴하지 않게끔 하는 뭐를 하겠어요? 인사관리는 컨트롤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런 일하는 방식을 기술이 채택이 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걸로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대신 인간은, 노동자들은 전보다 더 노동 강도가 강해졌죠. 하지만 대신 그 노동자들이 자동차를 전에는 2,000불이었기 때문에 3,000불에 살 수가 없었는데 250달러를 주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회주의 경제학자라든가 이런 이것이 노동소외다, 인간소외다. 뭐 철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동을 하는데 노동을 하는데 그 철학의 주장은 뭐냐면 노동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노동자, 작업자가 노동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객체로 끌려간다. 그래서 인간소외가 일어났다. 라고 주장합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대신 무엇을 얻었느냐? 이런 작업 방식, 이런 기술적인 그런 생산 방식을 통해서 전보다는
혁명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회사, 국가, 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기업과 회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테일러 리즈가 포드즘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산업 생산 방식으로 확산 퍼져나갑니다. 그 방식을 채택하자 가장 베스트 효율성과 생산성을 달성할 때 가장 베스트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간 겁니다. 누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발생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걸로 인간 사회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접근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것이 1차, 2차 세계대전 또 하나의 기폭제가 일어납니다. 그냥 엄청난 이제 전쟁 군수물자를 하면서 그냥 이 생산 방식을 또 발전을 시키죠. 그러면서 쭉 가다가 1940년대, 5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회사들이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 신기술이죠, 일종의. 그걸 다 채택해. 모든 회사 기업들이 채택하니까 이제 상대적인 차별성이 없겠죠. 그래서 계속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막 찾는 연구들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엘튼 메이어라는 사회학자가 호성 공장에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작업장의 조명의 밝기, 조도라고 그러죠. 이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생산성, 품질 이런 것에 차이가 나나, 그런데 영향을 주냐, 그런 요건을, 그런 연구를 해요. 그걸 호선 실험이라고 합니다. 호선 공장에서 해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집단은 조명의 밝기를 이렇게 변화를 주고, 한 집단은 조명의 밝기를 변화를 안 주면, 예상되는 경우는 조명의 밝기가 영향을 준다면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이쪽 이 집단, 이 실험된 집단은 생산성, 생산 품질에 차이가 나와야겠죠. 여기는 조명의 밝기를 변화를 안 줬으니까 일정하게 나와야 되고, 근데 양 집단이 생산량뿐만 아니라 생산 품질도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메이어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웬일이냐. 근데 바보 같은 연구자 같으면, 야, 이거 실험이 잘못됐구나 라고 끝냈을 텐데, 메이어는 현장을 가서 인터뷰로 관찰을 해본 거예요. 아, 보니까 이 작업 집단에 있는 생산 라인에 있는 이 노동자들이 그냥 눈이 초롱초롱 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야, 여기는 조명을 밝게 하고 변화를 주고 이쪽은 안 해줬는데, 이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어텐션, 주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올라간 거죠. 업무에 대한, 야, 이거 뭘 잘하겠네? 라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있으면 매우 긴장하고 거기서 막 망가지려고 하지 않고 좀 그냥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그러한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을 했다라고 메이어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에 심리적인 요소가 영향을 준다. 그래서 행동과학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자,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나온 주제가 뭐냐면 모티베이션이에요. 동기부여. 그리고 인간관계를 갖다 어떻게 끌어갈 거냐, 리더십.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런 것들이 생산성과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인간관계론, 인사관리론의 메인 부류로 급부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런 분은 모션 동작이잖아요. 모션 시간 동작. 이런 분은 어디로 가느냐? 이 모션을 갖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점점 이게 이제 기계화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학 쪽으로 넘어가요. 산업공학 쪽으로 넘어갑니다. 테일러리즘하고 이쪽. 그냥 루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 마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자, 이건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하니까 좋은 제품을 더 값싸게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는 공장 내에서,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값싼 좋은 제품을 시장에 내놔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잘 팔려나갔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법도 전 세계에 확산이 됩니다. 좁으니까 야 저렇게 하면은 생산성이 올라간다. 응? 또 직원들의 어떤 고충도 해결할 수 있고 좋다. 막 그런 게 그냥 쭉 확산이 되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을 했더니 모든 기업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량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생산량이 급속하게 올라갔으니까. 우리 회사가 시계를 만들거나 뭘 갖다 만들어냈는데 그 물량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지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자 전에는 공급자 주도 시장이라고 그랬죠. 이때 되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자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소비자들은 선택할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선택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회사의 운명을 가르는 제품 판매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비로소 판매가 안 되고 마케팅, 시장질을 해야 된다라는 컨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예를 미국 시장에서 마케팅이라는 컨셉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사주게끔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종의 호객행위죠. 자, 소비자 주도의 시장으로 바뀝니다. 소비자 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어도 안 팔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할 수 있다고요. 기술적으로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눈에 띄는 어떻게 되느냐? 야, 소비자의 니즈에 기호에 맞는 디자인, 색감, 뭐 세대의 어떤 취향 이런 컨셉이 나오는 거죠.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장 내부에서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하면 물건이 팔리던 세상에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이게 인사관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자 통제 방식, 그 다음에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방식으로 복지 그런 게 있죠. 그러다가 이쪽에 놓으면서 소비자 주도의 시장으로 넘기면서 이제는 야 경쟁자가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파느냐라는 것을 관찰해야 되고 거기에 대응해서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전쟁판이다. 전략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막 이런 얘기가 그냥 이런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인사관리, 인적경영관리도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요 50년대, 58년 보시기에 어떤 IBM 슈퍼컴퓨터가 발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안에 이제 전부터 이제 계산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기계와 자동화를 하기 시작해요. 컴퓨터 기술이 발전을 시작해요. 그래서 1960년 초에는 최초로 공장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작을 인간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사람은 잠을 자야 돼요. 8시간, 10시간 이상 일을 하면은 집중력과 뭐 떨어져. 에러가 납니다. 근데 자동화를 하게 되면 24시간, 365일 돌릴 수 있고, 자, 그게 뭐냐면 작업시간, 조업시간을 갖다 놓죠. 조업률을 갖다 놓죠. 365일, 24시간.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 값이 싸지게 돼요. 그 경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리즘의 이 모션 스타디는 어디로 가느냐? 자동화, 기계와 로봇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직원들은 이제 마음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이 많아져가지고 PM이라는 그리고 HRM이라는 그런 컨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자 소비자들 보니까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모션을 통해서 일을 하는 레이버의 비용적 속성이 강했는데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선택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것은 자 그러면은 차별화가 필요하죠. 차별화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죠. 자, 아이디어를 내려면 이게 뇌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작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보다는 몸동작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생산 방식, 일하는 방식이었는데 상황이 소비자 주체로 바뀌니까 야,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신제품을 갖다 기획을 하고 새로운 기능, 전에는 없었던 제품, 서비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노베이션하는 포커싱을 둔 그런 일들이, 작업들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직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뭘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몰입하는 그런 일을, 우리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그냥 어벙하게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무심하게 그냥 집중해야 돼. 이런 아이디어 내려고 그냥 할 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일하는 방식이 과거에 비해서 더 늘어나고 더 중요해지는, 즉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더 크리티컬해지는 상황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인사조직 관리가 여기 보면은 시스템 이론, 상황 이런 이론들이 결합되면서 자, 전략적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는, 스트래티직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는 용어가 출현하면서 자, 스트래티직 어셋, 종업원들이 인적 자원으로서 투자를,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투자를 한 만큼 창의적이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산출되는 거죠. 그냥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봉, 월급을 주는 것이 하나의 투자의 개념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스태핑하고 채용하고 그런 인력들을 또 육성하려고 하고 하는 노력들, 인적 자원 관리라는 컨셉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컴퓨터 기술의 발달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988년에 칼스, 그래서 미국 군사 통신망 통신 기술을 갖다 개방을 하면서 인터넷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는 1997년에 IBM에서 처음 용어를 만들어요. 당시에도 뭐냐면 이 비즈니스로 온라인 쇼핑이 출현하게 되니까 오프라인 시장 그런 마트들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 교수들도 있었고 그런 신문자들도 있었어요. 미디어 논객들도 있었고, 자, 그게 22년 만에 점점 과속화되고 있는 거죠.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는 20년을 내다본 이야기인데 당장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하나의 혁신적인 어떤 기술이 나온 다음에 그것이 세상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기까지는 한 좋게 30 내지 35년이 걸립니다.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여러분, 자,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의 모든 많은 일상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표적인 이런 거 있죠. 예전에 호적등본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호적등본을 때리면 지금 이제 호적등본 폐지가 됐습니다만, 호적등본은 자기가 본적지, 원적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 저기 어디, 강원도 어디다. 그러면 서울에서 거길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걸 때로. 자, 근데 그거를 전산망증, 인터넷 기술, 전산 기술을 통해서 안 가도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민원 24시 프리, 물론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지만 내가 세금 낸 걸 갖다 써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자, 시간 절약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전에는 입사원서 내려고 하면은 부산이나 저 광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여기 가서 여관방에서 며칠을 갖다가 묵으면서 입사원서를 갖다 냈단 말이죠. 제가 취업할 때도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미국에서도 지원할 수 있어요. 채용 사이트 공고하면 거죠.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쇼핑도 그렇게 되지만 인사 업무의 많은 프로세스를 그런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환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채용 업무, 교육 업무 이런 것들을 자 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사이버 온라인 교육
시스템도 설계해서 만들고 계속 그런 것을 진화시키는 거죠. 그것만을 전담하는 서비스 업체가 생겨요. 새로운 뉴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복지 서비스만 하는 그런. 자, 요즘은 여러분들 소송도 법률도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로 생활상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HRM이라는 것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인사관리 방식을 하는 것을 Electronic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과 다른 건 뭐냐면 Electronic Human Resource Management의 E는 자, 내가 인사관리 업무에 나의 어떤 의견과 나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인사관리 그러면 관리 개념인데 인사 서비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에는 작업자를 컨트롤하는데 작업 동작을 컨트롤에 초점을 줬던 그런 관리 방식에서 자, 머리를 맞대고 그냥 몰두를 하고 새로운 신제품, 신서비스의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몰입할 수 있게끔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촉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서비스, 그게 인사 서비스예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컨트롤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합니다. 해요. 즉 업무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지만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팀의 업무의 과제에 스케줄링이 있죠. 언제까지 뭐하고 그것을 미트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든 또는 내가 카페에서 일을 하든 또는 집에서 일을 하든 그걸 갖다가 지켜야만 되는 거죠. 자유로운 재택근무라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다 ICT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이고, 하지만 작업장 내에 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채택한 기술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하는 방식은 어디로 가져갔어요? 팩토리 오토메이션. 거기에 요즘 빅데이터 애널리스트 그리고 빅데이터하고 AI, 인공지능 이걸 통해서 테일러리즘을 하고. 자,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서는 AI가 들어오면서 디지털 테일러리즘이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뭐 하는 이런 업무조차도 뭘 할 수 있다? 두뇌 노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매뉴얼 할 수 있다. 매뉴얼화된 거는 소프트웨어 기술 알고리즘이라는 것으로, 야, 사람도, 야, 생각하면 이거 전혀 못 바꾸는 알고리즘, 이 논리적인 그 사고방식 업무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 기술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풀어가는데 기계화할 수 있다. 그게 디지털 테일러리즘이에요. 아주 또 가속화될 겁니다. 아주 가속화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일자리가 뺏기느냐? 기존에 하던 일들은 줄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겠죠, 그렇죠? 내가 이제 새로운 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뭐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유지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왔던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느냐? 자, 네트워크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막 연결되면서 소통과 융합과 네트워크, 자, 융합, 그다음 소통, 이래야만 컨비네이션이 일어나고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융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복합, 친환경, 상생 이런 컨셉이 막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이 특히 들어와가지고 인디비주얼이 다 컴퓨터를 가지고 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